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같은 사람이에요. 스크루지 영광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 사람이죠. 구두쇠 선발 대회를 열면 아마 1등은 제 남편 차지일 겁니다. 어찌나 절약을 잘하는지 저희는 집에 텔레비전 한 대 없이 30년 넘게 살았어요. 남편의 특기는 가계부 쓰기입니다. 남편은 아무리 술에 취해도 가계부 쓰는 일을 빼먹지 않아요. 남편의 이런 점 때문에 솔직히 결혼 초기에는 엄청 갑갑했어요. 목이 말라 음료수를 하나 사 먹어도 꼭 기억했다가 가계부에 적어야 했으니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쓴 가계부만 30권이 넘어요. 저는 그런 자린고비 같은 남편 행동에 진절머리가 나서 가계부의 기억자만 봐도 치가 떨릴 지경이었어요. 한 번에 멀리 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1시간 정도 더 가야 집에 도착하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을 좀 사게 휴게소에 차를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휴게소를 2개나 지나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냥 지나치냐고 묻자 미안하다고 깜빡했다고 하고는 속도를 내서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주는 그의 모습을 보고서야 왜 휴게소를 2개나 지나쳤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우리가 조금만 참고 모으면 우리 자식에게 더 줄 수 있다며 부끄러운 아빠가 되기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에게도 가계부를 써야 한다며 늘 절약을 강조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었던 무렵의 아들은 그런 아빠를 부끄러워하기도 했지만 저는 다 너를 위해 아빠가 아끼시는 거라며 아들을 진정시켰어요. 남편은 늘 우리 자식을 위한 거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저도 갑갑하긴 했지만 조금 더 참고는 했어요. 이런 남편 덕분에 아마 우리 주위에 딱 한 사람만 없었으면 지금쯤 서울에 건물 한 채를 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 딱 한 사람은 바로 아주버님입니다. 아주버님은 우리가 아끼고 참아가며 어렵게 모은 돈을 시시때때로 홀랑홀랑 털어갔어요. 저희 아주버님은 아주 특이하세요. 아주버님은 50이 다 된 나이까지도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직업이 백수라는 얘기죠. 그런데 온 가족이 아주버님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하늘을 떠발들듯 합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 남편은 20대 초반부터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아주버님의 생활을 책임졌대요. 남편은 대학도 가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나무 일을 시작했어요. 주위에서 기술만 좋으면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들고 주변에서 집 고쳐달라면 고쳐주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활력 강한 남편의 모습이 든든해서 결혼을 결심하기도 했죠. 아주버님은 타고나기를 몸이 허약하게 태어났다는 핑계로 반백살이 될 동안 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주버님은 특유의 힘없는 목소리로 앓는 소리하는 게 특기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다녀온 날이었죠. 20명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는데 등산에 다녔다고 합니다. 술을 한 잔 걸치고 오셨는지 집에 가는 길에 들렀다며 우리 집에 술 한 잔 더 하자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술을 마시면서 신세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 특유의 앓는 소리로 말이죠. 등산 갔는데 다 좋은 것 입고 다니더라. 너 만식이 아니지? 걔네 집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교수 되더니 팔 잡혔더라고. 부인이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 옷만 사준다나? 나만 허름한 옷에 밑창 달아 떨어질 것 같은 운동화였어. 결국 정상 다가가서는 밑창이 떨어졌더라니까? 죽을 뻔하다. 살아 돌아왔어. 너 오늘 나 못 볼 뻔했다니까? 재수씨, 저 못 보실 뻔했어요. 에휴, 돈 없으면 수민하시고 가만히 있어야지. 내 주제에 무슨 등산이고 취미야?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특히 약합니다. 이상하게 아주머님한테만 쭉 그랬어요. 그런 아주버님이 남편 앞에서 죽을 뻔했다는 등 신세한탄을 늘어놓으니 남편 얼굴색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제가 말했어요. 당신 혹여라도 아주버님 등산복 사줄 생각 말어? 우리가 우리 애목이고 입히려고 얼마나 아꼈는데. 아, 나 당신이 돈 없다고 해서 지난달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여행 못 간 것도 알지? 아주버님한테 뭐라도 사줬다가 걸렸다간 봐? 그런데 제 말이 통할 것 같았으면 제가 이런 하소연도 안 하고 있겠죠. 남편은 그 길로 아울렛으로 가 등산복부터 신발, 등산 장비까지 아주버님에게 싹 다 맞춰드렸습니다. 아니, 그 자린고비 남편은 어디 갔나요? 그날만큼은 돈 잘 버는 대기업 임원인 것 마냥 카드를 긁어댔는데 당최 남편은 아주버님이 돈을 쓴다고 하면
뇌정지를 일부러 시키는 건지 계산이 서질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뭐에 홀린 것 마냥 아주버님이 사겠다는 대로 카드를 긁어주는 남편을 팔짱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제 옷은 저렇게 속 시원하게 사준 적 없는 남편이 미운 마음이 들었고, 저렇게 우리가 아낀 돈으로 등산복이나 살고 있는 아주버님이 한없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못 쓰는 돈이었으면 징적 동창들이랑 여행이나 다녀올 걸 하고 엄청 후회했어요. 아주버님의 본 모습을 확실히 알게 된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1년 전쯤이었던가요? 아주버님이 이런 감염병 코시국에 갑자기 가게를 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용업자가 버티다 못해 사업을 접고 심지어 생을 끊는 사람도 있다고 뉴스가 나오던데라 저는 아주버님을 뜯어 말리고 싶었어요. 아주버님이 무슨 돈이라도 모아놨던가요? 분명 돈 없다고 가족들에게 손을 벌릴 것이 뻔하고, 그럼 분명 저희한테도 돈을 달라고 할 텐데 반가울 리 없는 소식이었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나였습니다. 번번한 직장 한 번 없던 무직자에게 대출이 잘 될 턱이 있나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또 제 남편을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등산복, 신발, 장비는 그렇다 치고 가게라니요? 그것도 코시국에요. 하던 사람들도 문 닫는 마당에 도저히 이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당시에는 저도 강경하게 나가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이 시국에 창업이라니? 자영업자들 버티다 못해 다 접고 포기하는 건 몰라서 그래? 우리 집 앞 가게들도 봐봐. 문 닫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아주버님한테 돈 내어주기만 해봐 정말? 이게 등산복도 아니고 가게 열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 당신 진짜 그러지 마. 응? 또 아주버님한테 질질 끌려가기만 해봐. 그냥 안 넘어가 진짜야. 각오해. 만약 그랬다가는 이혼이야. 알겠어? 아 대답해. 왜 안 해? 대답하라고. 안방이긴 했지만 아주버님 들으라고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기 때문에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남편이 답답해서 계속 다그치느라 핏대석에 소리쳤으니 안 들리는 게 이상하죠? 아니 잘 들으셨어야지요. 한참을 그러고 나서 거실로 나가보니 아주버님은 집에 가신 건지 안 보였어요. 이틀 정도 흘렀을까요? 장회 보려고 집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저를 향해 오고 있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어깨를 손으로 툭 밀쳤습니다. 으그락불그락 하는 얼굴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저 세상 간다고 약까지 먹었다. 극악하게 한번 해보겠다는데 모처럼 일하겠다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만이지. 장남 체면도 있는데 뭐라고? 형 도와주면 이혼을 한다고? 극악하게 안 처리해주겠다고 내 아들 죽일 셈이니 너는?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사람 보내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구니? 나이 들어서 얼마나 눈치가 보였으면 가게를 하겠다고 동생 찾아가서 힘들게 말하는 사람한테? 이혼? 그래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그건 내 사정이고 너는 얼른 내 아들한테 가서 무조건 빌고 사과해. 무조건 도와주겠다고 해 당장. 저는 갑자기 떨어지는 폭탄슬에 오한이 벙벙했어요. 아니 극과대로 생을 등지려고 약을 먹었다고요? 그게 그럴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라니요?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지만 어쨌든 사람이 저 세상을 가려고 그런 짓을 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안고 아주버님이 입원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떻게 택시를 잡고 거기까지 달려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많이 위험했다고 무슨 약을 먹었길래 죽을 뻔했냐고 묻는 저를 보고 그 병동의 간호사들이 피식 웃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누가 장난치려고 그랬나 보네요. 수면제랑 영양제랑 같이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사람이 뭐 그렇게 쉽게 목숨이 끊어지나요? 하면서 저에게 무안을 주는 겁니다.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어서 잠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네? 아니 저 세상 가려고 약을 먹었다던데요? 그 먹었다는 약이 수면제랑 영양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수면제는 얼마나요? 겨우 2알 드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생님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제서야 아주버님이 우리한테 돈을 받아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죠. 아주버님은 고작 그 약들을 먹고 시어머니 앞에서 위에서 불이 난 것 같다고 쇼를 했던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것도 잠시.
택시 타고 병원으로 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던 터라 걱정하고 있을 남편 걱정. 또 혹시 그 사이에 돈이라도 내어줄까봐 걱정하면서 재빨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주버님 괜찮으시대. 완전히 시원한 거야. 우리 앞에서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한 거라고. 아주버님 완전히 괜찮으니까 돈 보내고 그러지 마. 어? 아니 형이 그랬다고? 왜? 설마 벌써 보낸 건 아니겠지? 보낸 거야? 제 남편은 왜 이렇게 아주버님한테 약한 걸까요? 아주버님이 진짜 세상을 떠나려고 그런 걸 먹은 줄 알았던 남편은 그새를 못 참고 이미 창업 비용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1억 원이나요? 시어머니고 아주버님이고 너무너무 얄미워서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버님이 가족 모두를 속이려고 꾸민 쇼라고 말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죽다 살아온 것처럼 금지우겹 아들을 쓰다듬는 시어머니의 형이 본인이 창업 비용을 주지 않아 세상을 떠나려 시도했다는 걸로 알고 수척해진 남편까지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나 혼자 싸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거짓말을 하냐며 저를 잡을 게 뻔했고요. 그래서 그냥 아주버님이 꾸민 쇼라고 밝히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목숨까지 걸고 쇼를 하는 양반인데 무슨 짓이든 또 못할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1억 원을 제 뜻과 달리 아주버님에게 드리게 된 이후로 남편은 제 눈치를 엄청 보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평소에 좀 눈치를 보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 사건 이후로 눈치를 몇 배로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입에서도 남편에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어요. 평생 아끼고 살면 뭐해 남 좋은 일만 시키는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사람이랑 결혼했나? 남 줄 줄 알았으면 내가 다 쓰고 살았지 하면서 툴툴대는 소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은 나오는 거였어요. 하지 말아야지 해도 가슴이 하도 답답하니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투덜거림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점점 더 제 눈치를 보게 됐고 남편은 침실보다 거실 소파에서 자는 날이 늘어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도 모르게 툴툴거리고 있었나 봐요. 평소에는 염치 없어 하던 남편이 갑자기 무슨 자신감이 생겼는지 큰 소리를 치는 거였어요. 그만해 이제 내가 당신한테 평생 잊지 못할 선물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만할 거야? 아이고 선물이라고는 아주버님한테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뭐 얼마나 근사한 선물을 주려고? 나한테도 뭐 1억 원이라도 주게? 당시에는 남편도 너무 미웠을 때라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아주버님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남편이 더 이상 아주버님한테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를 들을 때였으니까요.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안방 화장대에 앉아 머리를 말리고 있는 제 눈을 가리고는 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거실로 저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래 어떤 노력을 했나 궁금하기도 해서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왔어요. 식탁 앞에 가니 남편이 이제 눈을 떠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쉬며시 떠보니 글쎄 케이크와 웬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케이크는 제가 좋아하지만 남편한테 사달라고 했다가 비싸다고 몇 번 거절당했던 딸기가 가득한 생크림 케이크를 사놨더라고요. 아니 이게 뭔데? 한번 열어봐. 당신한테 평생 잊지 못할 선물 준다고 했잖아. 이게 뭐길래 저렇게 의기양양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종이봉투를 들어서 안에 들여다왔습니다. 무슨 계약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뭔데 그래?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내보니 글쎄 사자고 할 땐 거들떠보지도 않던 신시가지의 34평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아니겠어요? 계약자 이름은 제 남편.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사고 싶어 했던 아파트 아니야? 이거 당신이 산 거야? 오늘 날전에 계약한 거야? 이 아파트 샀어, 당신이?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 차례 똑같은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이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파트 이제 우리 집이야. 당신 10층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했었잖아. 최근에 급매로 나온 물건을 보니 10층이더라고. 그래서 돈 모은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서프라이즈 선물 주고 싶었어. 30년 동안 고생 많았지? 미안하고 고마워.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목이 마르다고 해도 물 한 병을 안 사주고 집까지 와서 마시기에 서운하고 짜증났던 마음이 한순간에 공중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장면이 주마등처럼 흐르자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유 평생 못 잊어.
벅찬 톤이 내 남편이 이렇게 큰 돈을 들인 선물을 줄지 누가 알았겠어. 정말 못 잊어 못 잊어. 어떻게 이런 선물을 잊어. 아마 제가 평생 울었던 눈물보다 그날 흘린 눈물이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많이 울었더니 남편은 기뻐하기도 하면서 뭐 어쩌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이삿짐을 싸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아주버님이 장가를 가게 생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지개 나이도 많아서 결혼할 상태를 못 찾은 지가 한참이 되니까 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 국제 결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베트남이었나 태국이었나 베트남 여자를 만나보고 태국 여자도 만난다고 했나? 관심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이 여자가 어떻고 좋던지 한참을 설명했어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장남한테 집까지 양보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 시어머니가 입을 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남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제면은 살려줘야 하지 않겠니? 새 아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번에 산 너희 아파트 신혼집으로 꾸며서 보여주면 새 아가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겠어? 우리 장남 기도 쌓이고 말이야.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요? 저랑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하고 아끼고 모아서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요? 우리가 30년을 구두쇠처럼 안 쓰고 모아가며 마련한 집을 이렇게 말 한마디로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이 인간들 때문에 30년 애써온 게 3초 만에 물거품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보아하니 아주버님은 나서지 않고 뒤에서 그림자처럼 숨어서 시어머니를 조종하는 것 같았어요. 집을 넘기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도 너무 싫었지만 뒤에서 조용히 조종만 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아주버님도 소름 돋게 싫었어요. 저는 화가 너무 난 나머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시어머니라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아들한테 저희가 산 집을 주라고요? 제 아들한테도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충분히 해주지 못하고 살았어요. 저희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시면서 아니 어떻게 30년 모아서 겨우겨우 마련한 집을 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갖고 가세요? 그냥 다 갖고 가세요? 저희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그래야 끝이 나겠어요. 집이고 차고 옷이고 수저고 다 갖고 가세요 그냥.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분노를 모두 담아다 갖고 가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빽질렀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고리타분한 소리를 끝도 없이 늘어났어요. 아우 얘 왜 그러니? 장남이 큰 집에 사는 게 맞지. 장남이 바로 서야 집안이 다 잘 살게 되는 거 아니겠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는 시어머니가 너무 밉고 화가 나서 그날은 이만 돌아가시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국제결혼할 상대가 한국으로 들어올 날이 얼마 안 남자 아주버님은 결혼이 혹시 어그러질까봐 마음이 급해졌는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고서는 저한테 한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재수씨 그렇게 돈 쓸 줄 모르고 아끼던 내가 갑자기 이유 없이 잘하는 줄 알아요? 겁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겁나는 게. 재수씨한테 말도 안 했죠? 그리고 제가 사업 시작했잖아요. 이게 대박 아이템이라 곧 돈 벌릴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다 갚을 거니까 제 혼사길 망치지 말고 좋게 협조하시죠? 아니 언제 이 사람이 저한테 집을 맡겨놨습니까? 찾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부탁이 아닌 협박주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혀만 내둘렀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집을 선물한 게 겁나는 이유가 있어서라니요?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을 고민했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이 일을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2번, 3번 걸었을 때에서야 수화기 너머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남편이 엉엉 울고 있는 소리였어요. 여보 울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형이 교통사고가 났대. 병원 가는 중이야. 어떡하지 여보? 내가 형을 이렇게 만든 거나 다름없어. 하며 엉엉 우는 남편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조금 전 저를 찾아와서 헛소리를 하다가 나간 아주버님을 남편이 저세상화하게 만들었다니요. 남편은 오늘 큰 거래처 손님이 오신다며 일찍부터 회사에 나가 있었어요. 집에서부터 남편 회사까지는 적어도 40분, 아주버님이 나가고 나서 20분도 안 돼
제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으니 물리적으로 아주버님을 만났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일단 남편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당신이 아주버님을 해해했다니. 내가 그런 거나 다름없어. 내가 집까지 달라고 하는 엄마랑 형을 보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었거든. 내가 미워해서 형이 사고가 난 거야. 어떡해? 남편은 자책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이 일단은 진짜로 해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진정하고 병원에서 만나자고 한 뒤 전화를 끊고 바로 집에서 뛰쳐나와 택시를 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한테 잘 협조하라고 협박하든 말하든 나간 게 불과 1시간 전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바닥에 앉은 채 울고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의사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저쪽에 있다고 알려주는 간호사의 손끝을 따라 쳐다본 침대 위에는 온몸에 피칠갑을 한 아주버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지 의사가 흰천으로 아주버님의 몸을 덮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해 온 세상을 잃은 것처럼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남편 역시 얼마나 울었는지 넋이 나간 채로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둘 다 정신을 놓았는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출동한 소방응급대원을 붙잡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아주버님은 우리 집을 나서서 평소 타고 다니던 스쿠터를 탔다고 합니다. 스쿠터를 운전하는 채로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산 아파트를 양보하기로 했다는 말을 남편한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바뀐 신호를 미처 못 보고 좌회전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마침 직진 신호가 켜져서 저 멀리서 달려오던 트럭이 속도를 미처 줄이지 않고 달렸다고 해요. 그러다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는 스쿠터를 보고는 급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스쿠터와 아주버님을 치곤 안 뛰었어요. 아주버님은 공중으로 붕 떠서 10m 정도를 날아갔다고 해요.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피가 많이 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을 거둔 것으로 응급대원은 추정했어요. 모두 정신없는 틈에 경찰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주버님의 전화기라며 휴대전화를 건네줬습니다. 받아들은 휴대전화에 알림이 떠 있었는데 최근에 온 알람이 남편의 문자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눌러서 문자를 확인했는데 아니 제가 제대로 본 것이었을까요? 한참을 읽으면서 올라갔는데 점점 화면이 뿌옇게 보이더니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문자 내용을 쭉 훑어보며 알게 된 사실은 남편과 아주버님은 아빠가 다른 이부 형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한 번도 저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서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형이라는 인간에게 수도 없이 받은 문자가 모두 협박이었어요. 등산복으로 돈 좀 썼으니 이번엔 아버지한테 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넘어가 주마. 너 내 아버지 출소하셨더라. 아, 인사는 드려야지. 요즘 내 아버지가 자꾸 너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시네. 돈 좀 보내라.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나도 좀 사야지. 아유, 어제 만난 친구가 요즘 잘 나가는 사업 아이템 있다더라. 1억만 우선 보내봐. 재수씨 설득해서 사업 자금 마련해. 안 그럼 주소 알려준다. 아버지가 너 참 좋아했는데 너 공격할 때 손맛이 죽여준다고. 돈 안 보내냐? 아버지 오랜만에 만나고 싶지? 아니, 내 목숨 구해준 값은 해야지. 집 양보해라. 얼른 재수씨 설득해서 집 내놔. 안 그럼 너네 아버지 존재 알린다. 끝도 없이 해코지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당장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 건지 아버지가 남편을 때렸다는 얘기는 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초점이 없는 눈으로 저에게 아버지란 인간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을 낳고 본인 전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남편의 아버지와 재혼을 했다고 해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아버지가 달랐던 것이에요. 남편의 아버지란 사람은 매일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 주먹을 휘둘렀대요. 어찌나 싸움을 하고 다녔는지 우개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버릇은 남 못 준다고 남편의 생모에게도 손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남편의 생모는 어느 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7살 된 남편에게 남기고는 도망을 쳤다고 해요. 친모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 뒤로 남편에게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친모가 도망친 이유가 다 너 때문이라면서 아무 잘못 없는 제 남편에게 손을 올리며 화를 풀던 인간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14살이 된 무렵이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다고 해요. 새어머니가 된 거죠. 남편은 새어머니인 시어머니 품에 안겨 펑펑 울었고 남편 혼자 남겨진 모습의 시어머니 역시 불쌍한 남편이 되었어요.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며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손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즈음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한참을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아주버님 한 명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시어머니였으니까요. 한참 고민하던 시어머니한테 아주버님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엄마 얘 자기 아빠한테 맨날 혼난다면서요.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데리고 가요. 그 말을 듣고도 시어머니는 고민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남인 저희 남편까지 데리고 갔을 때 혹시 시아버지가 찾아올까봐, 그러다 본인 친아들인 아주버님까지 시아버지한테 당할까봐 걱정했던 것 같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시어머니에게 아주버님이 또다시 말했다고 해요. 엄마 얘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구해줘요. 그 길로 시어머니는 친아들이 아닌 저희 남편까지 데리고 집을 나섰대요. 그 뒤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과 같이 함께 살았다고 해요. 시아버지한테 당하는 제 남편이 불쌍해 자기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데리고 나간 거죠. 그때의 남편은 이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마치 천사 아닌 신처럼 보였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도 트라우마 때문인지 내일 모레면 50이 되는 남편인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14살 아버지에게 해를 입으며 살던 사춘기 시절로 돌아간 듯 했어요. 술에 취해 돌아온 아버지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남편에게 손을 올렸다고 하십니다. 거의 7년을 매일같이 그러고 살다가 새어머니인 시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남편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으면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죽기 살기로 울며 매달렸고 다행히 아주버님 말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불쌍한 남편을 데려다 주셨다고 해요. 남편은 그 뒤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아주 깍듯이 모셨다고 해요. 아주버님이 물을 떠오라고 하면 물 떠다 드리고 숙제라도 대신 하라고 하면 대신하고 어떨 때는 아주버님이 친 사고를 남편이 한 것처럼 해 대신 혼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아주버님이 키우던 아주버님은 아주버님을 대신한다고 해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아주버님이 키우던 강아지한테 약을 잘못 먹여 강아지가 죽었을 때 그때 시어머니한테 며칠을 혼났는데 그때가 제일 억울했다고 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 30년 동안 몸만 다 큰 백수인 장남을 남편이 먹여 살린 것도 어쩌면 아버지에게 벗어나게 해줬다는 은혜로 알고 갖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라는 인간은 남편이 주먹을 휘두르는 아버지에게 도망친 노력이 무색하게도 남편의 아버지와 연락을 계속 주고받기 시작했대요. 단지 제 남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버지라는 걸 이용해 제 남편을 평생 불안에 떨게 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저도 모르게 이 악마 같은 것은 천국에는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얘기하는 내내 눈에 초점이 없었고 그런 그가 저는 너무나도 가여워서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주고 간 경찰에게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을 제 남편을 그동안 협박하고 괴롭혔던 가해자로 신고했어요. 또 친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 남편을 어릴 때부터 괴롭혔던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제 남편의 피해자로 신고했어요. 또 남편의 아버지에 대해서 접근금지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박과 박대에 관련한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능력 있는 변호사는 어디서 연결을 받을 수 있는지 경찰한테 다 물어봤어요. 솔직히 돈이 얼마가 된다 해도 내 남편을 지킬 수만 있다면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안에 떨게 하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새로 산 아파트라도 팔아서 그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은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버님이라는 악마 같은 작자가 꼴도 보기 싫었지만 제 남편이 여전히 생명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이 여전히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는 것 같아 내내 장례식 빈소를 같이 지켰어요. 장례식을 마친 뒤 남편 얼굴을 보니 많이 헬스케져 있더군요. 그런 남편을 저는 따뜻하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착해서 사람 미워할 줄 모르니까 이제부터 내가 대신 미워할게. 지금부터는 나도 당신 옆에서 같이 싸울 거야.
당신이 혼자 불안한 일 없게. 당신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우리 가족 옆으로 절대 오지 못하게 내가 꼭 막을 거야. 당신 혼자 하려고 하지 마. 여태 너무 오랫동안 당신 혼자 했어. 그러니 이제 나랑 같이 해.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왜 제 남편이 이렇게까지 아끼며 살았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굶더라도 자식에게는 늘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다던 그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애를 쓰며 살아났던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안고 있던 불안감을 저에게, 우리 아들에게 똑같이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30년이라는 그 세월을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혼자 아파하며 꾹꾹 숨겼던 거였어요. 아주버님이 해코지 문자를 보내 답장을 해야 하며 슬며시 베란다로 나갔다 오던 남편이었음을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 그것도 모르고 자린고비처럼 산다고 투덜거리고 불만을 참지 않고 표현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전달하지 않기 위해 콕콕 숨기고 숨기던 제 남편이 저를 봤을 때 얼마나 철이 없어 보였을까요? 너무나도 미안해서 저는 남편을 꼭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혼자 다 떠안고 살았어? 나한테 얘기했으면 같이 싸웠을 텐데 정말 미안했어. 혼자 외롭게 싸우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나한테 숨김없이 말해줘. 이제는 내가 당신 지켜줄게. 아마 제 남편은 이제 더는 중간에서 아버지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다고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어진 데 대한 안도감이 가장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목숨을 구해줬던 형이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황망함, 그런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등이 뒤섞여 들었을 테죠. 하지만 저는 아주버님에 대해 안쓰럽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가 제 남편에게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저렇게 갑자기 황망하게 떠난 게 본인에 엇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남편에게는 조금 미안한 생각일 수 있지만 인광부, 권선징악 등 사자성어가 떠올랐으니까요. 남편에게도 얘기는 했습니다. 아주버님한테 절대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고가 난 게 아니라고요. 나한테 해코지하고 당신한테 거짓말하면서 위험하게 운전하다 스스로 명을 제족한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존경할 만한 사람과 결혼해서 행운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절대 아버지처럼 못된 사람이 되려야 될 수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조금 기운을 차렸을 무렵 저는 아주버님이 그동안 남편한테 보냈던 문자를 보여드렸어요. 사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인데 굳이 지난 일을 들춰내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결심이 섰어요. 시어머니께는 둘도 없이 소중한 친아들이었겠지만 고인의 명예보다는 시어머니에게도 40년이 넘는 세월을 방관한 죄를 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문자를 천천히 다 읽더니 입을 틀어막으시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들아. 내 형이 이렇게까지 너를 괴롭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것도 모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니? 미안하다 아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아버지가 제 남편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고 아버지는 그 뒤로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제서야 한결 편해진 얼굴로 사는 것 같아요. 주눅들어 눈치를 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늘 불안해 보였던 표정도 싹 폈고요. 남편은 심신이 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요즘 들어 처음 알았다고 해요. 그 긴 세월 동안 심신이 편했던 적이 하루도 없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동안 제 남편과 저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을 후회하시는 눈치였어요. 괜찮다고 해도 가끔 저희 집에 들러 반찬을 두고 가십니다.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 번을 얻어먹지 못했던 음식이에요. 도끼를 품고 저에게 말씀하시던 그 마녀 같던 얼굴 표정도 이제는 볼 수 없게 됐어요. 어쩌면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까지 저주에 걸어놨던 것이고 아주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저주가 풀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미움과 고마움, 화남과 남편을 거두어준 호의에 대한 감사 등 복잡하고 오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어요. 남편을 이렇게 방관하고 부려먹은 것에 대해선 너무나도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악마 같은 남편의 친아버지로부터 구제를 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악마를 본인들 수단으로 이용한 걸 보면 또 화가 나고 아무튼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많네요. 결론적으로는 시어머니와도 연을 끊었으니 남편에겐 잘된 일이었죠.
저희는 새 보금자리로 잘 이사를 했습니다. 더 평온한 생활을 함께 만들어가려고 매일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아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뒤로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 이 큰 짐을 짊어지고 온 남편에게 가족이 더 이상 아픈 상처로 남지 않도록 옆에서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얘기합니다. 나랑 같이 싸워줘서 고마워.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사랑해, 여보. 그럼 저는 씩 웃으며 어떠한 힘든 일이든 서로 같이 잘 이겨내면서 잘 살아보자고 했어요. 그동안 힘든 유소년기와 청장년기를 보낸 우리 남편이 이제는 편안한 중년기, 노년기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런 남편과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요. 저의 기막힌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저희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맞서 싸우셔서 행복감을 쟁취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 행복을 포기하고 남 눈치 보고 남에게 당하고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